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까? 미국이 G7에 대해서 러시아 자산 동결 네. 돼 있는 것을 압류하기 위한 그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걸로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영국, 일본, 캐나다가 지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이 되는 게 이제 내년 2월 24일께 그때 G7 정상회담 때까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3개를 구성을 하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압류를 둘러싼 이제 법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시행 수당하고 이제 위험을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 같은 걸 이제 각각 논의를 이제 실무협의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권국의 자산을 그렇게 뺏는 것이 맞냐 예.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동안에 이제 그거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또 보복할 가능성도 큰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서방 전체가 동결 자산 압류에 동의하는 것도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동결 자산이 지금 한 3천억 달러 이상인데 우리 돈으로 한 38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정도 규모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유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더 신중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새해 G7 순회 의장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기업들이 아직도 러시아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총대 매는 걸 상당히 좀 꺼리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내년 2월이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군요. 글쎄 말입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동결 자산을 압류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 이거를 네. 어느 선까지 할 거냐.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된 거를 전부 다 압류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건 너무 좀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제 자산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대출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수익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만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것보다 그 후자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이고요. 백악관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압박하는 측면에서 동결 자산 압류를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G7 회원국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소모전 형태로 가고 양쪽의 전선도 교착돼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그 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 그런 기반을 더 탄력을 붙이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내년 2월이면 곧 2년이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백악관이 무기 추가 지원을 밝히면서 더는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 국무부가 그저께 성명을 내면서 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230억 원 조금 안 되는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포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데 그러면서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소통관이 지난 18일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지원인데 그리고 나면은 더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부도 앞서서 이제 다 이제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의회에다가 추가 그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입장차 때문에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F-16 전투기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거를 요청을 해왔고 네. 또 미국이나 뭐 유럽국들이 이제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미국 시사시간 뉴스위크 최신호 보도를 보면요.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돼서 작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옛 소련 그 전투기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달 들어서 한 몇 차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 뭐 러시아 공군기지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난 26일에는 크림반도 남부에 있는 항구에 또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함정 한 척을 또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F-16 전투기 정도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거란 관측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브로거 얘기도 만약에 F-16이 진짜로 작전에 투입이 됐다면 이거는 상당히 러시아군에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F-16 전투기가 나토 지휘 통제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나토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을 합니다. 그 군 대변인이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가정을 담은 내용을 보도한 거다. 미디어의 과대 광고다. 글쎄 이렇게 부인한 걸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추가 지원을 계속 원하거든요. 근데 F-16이 가 있다 하면은 거봐 이제 뭐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여론이 나올까 봐 그런 건지 일단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저께 영상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 서방하고 무기 공동 생산에도 합의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젤렌스키는 올해 그 최대 성과 중에 하나다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만 하면은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방산국이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든지 군수 그 무기 관계로다가 계속 서방하고 더 엮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지금 전쟁 얘기를 뭐 계속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뭐 세계의 바람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방산업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주요 국가들은 수혜를 좀 입기도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방산 호조 속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 이런 보도를 했네요. 네, 그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15개 방산 대기업 수주 그 추이를 이제 분석한 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수주 이제 잔량 합계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7,7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2조 원 정도. 이게 2년 전보다 근 11% 증가해서 가장 기록적으로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뭐 계속 한 우리 돈으로 근 한 1,000조 원 정도 수주 잔량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계속 기록적으로 고공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중에서 우리 기업이죠. 이런 가운데 네. 지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아주 돋보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주 네. 잔량이 지난해 말 기준에서 한 152억 달러, 근 한 20조 원 정도로 한 2년 전보다 6배 정도 불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배 이상. 그래서 분석 대상 15개 그 글로벌 방산 대기업 가운데 그 이 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K9 자주포 같은 거 폴란드에 대거 수출하고 해서 이런 그 대박 터트린 게 이제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국 순위가 2000년만 해도 세계 31위였던 게 작년에는 9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라인 메탈, 그다음에 뭐 영국 BA 같은 데도 상당히 그 증가율이 큰 걸로 되어 있고요. 네. 23년 정도 흐른 그 시기 안에 31위에서 9위로 성큼 도약한 흐름을 보여준다.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는 뭐 계속 전쟁 얘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국방 강화 이런 얘기만 나와서 그런지 투자자들 관심도 상당히 이 부분에 커졌습니다. 네. MSCI 글로벌 방산 주가 지수가 지난 1년 사이에 한 25% 정도 상승했고요. 특히 유럽 스톡스 관련 지수는 같은 기간에 50%,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 집계를 보니까 작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2,400억 달러. 엄청납니다. 한 해 전보다 한 3.7%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 유럽이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또 한 분석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니까 그때보다도 시차를 두고 지금 효과가 이 방산 쪽에는 더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뭐 얘기가 정책 있네요. 결정이라든가 예산 배정 그다음에 이제 주문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한 2년 돼서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그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가 방산 부문에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방산 매출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또 영국 금융 리서치 회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하고 미국 방산업계가 그동안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아마 이런 추이를 더 보고 미국의 방산 부분
뭐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데 더 박차를 가할 거다. 그러니까 새해에도 방산 부분이 더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 글쎄 이거를 반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방산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그런 건 사실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과 이 폴란드 특히나 방산 계약 좀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폴란드 총리가 얘기한 게 있네요. 어떤 발언했습니까? 폴란드가 지난 그 10월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투스크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총리 되고 나서 그 전임 정부가 계약한 특히 방산 부분, 그래가지고 뭐 부패 있는 부분 같은 거는 뭐 다시 뭐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것도 우리하고 맺은 계약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 대해서 로이터가 그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이 투스크가 이날 그 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체결한 방산 개혁 관련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폴란드가 무기를 사면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융자를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투스크가 회견하면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한국에서 사오는 그 구매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승인한 융자금, 론이라는 그러니까 로이터는 이제 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론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었다. 그런데 일부 오해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융자금은 없는 걸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계약을 지속할 작정이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그중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거기에는 없길 정말로 바란다. 그러니까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강한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이 론에 대해서 좀 불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뭔가가 좀 예. 불만이다. 대개 이제 무슨 뭐 네. 대규모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제 이런 그 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파는 나라, 그 수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금융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투스크 발언이 한국 방산업계하고 폴란드 간의 2차 이행 계약 협상이 그 한국 정부의 금융 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지연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 수출입은행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금융 지원 한도 제한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제 로이터 보도인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동 제출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또 로이터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총리가 국정연설에서 지난번에 한 얘기를 보면 부패 연루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부패 연루 했으니까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정부가 체결한 그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 이거 원론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4일 이렇게 또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인 서면 질의한 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새 정부도 유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 정부도 폴란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을 할 거다. 하지만 현재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 계약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그 좀 여지를 두었습니다. 로이터는 이거 관련해서 바르샤바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그 논평 요청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고 또 전했습니다. 네. 자, 인도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무기 얘기가 좀 많네요. 무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인도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인도 뭐 마이웨이 뭐 러시아 친러시아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저께 모스크바에 온 그 인도 외무장관 만나고 나서 공동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한 두 나라 군사기술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두 나라 이익에 부합하고 유라시아 대륙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인도가 필요한 군수품 제조를 지원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후보인데 인도가 이것도 지지하겠다. 사실 뭐 인도는 지금 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확대되면 여기 들어가길 원하는 상태고요. 네. 새 그리고 푸틴과 모디가 뭐 만날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왔나 봐요. 네. 인도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새해 그 두 정상이 만날 걸로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두 나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사실 인도 뭐 아시다시피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전쟁 나고 나서 오히려
러시아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을 했죠. 올해 두 나라 교역액 한 500억 달러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또 지금 그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 예소련국 협력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인도가 여기하고도 FTA 체결하길 바란다고 또 인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에너지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중국과 인도에 대한 원유 수출 이 얘기 또 해주시죠. 그 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게 노박 부총리인데 네. 그저께 러시아 국영방송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지금 원유 제재하고 뭐 다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그 원유 수출 흐름을 조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인도에 엄청나게 팔았다는 겁니다. 올해 그 지난해 그 올해 들어서 판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하고 인도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2년 전쟁 나기 전만 해도 거의 뭐 러시아 원유가 거의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40%가 인도에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서방이 제재해도 우리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유럽에 대해서는 원유 수출 비중이 전쟁 전만 해도 한 많게는 45%던 게 4% 수준으로 아주 뚝 떨어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인도의 행보, 관계 이런 것도 네. 새해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2024년 뭐 선거의 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연상되는 단어는 복수 이런 얘기 있습니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그 영국 데일리 메일하고 네.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좀 재밌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권할 경우에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그런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찝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같은 경우는 nothing 없다. 바이든이 재집권되면 그랬더니 이제 유권자들이 연상되는 게 별로 없다. 뭐 생각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당층 일부는 바이든이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예상대로 복수, 리벤지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다음이 권력, 뭐 독재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일리 메일이 이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요. 바이든이 유권자에게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 그동안에 이른바 자기의 경제 정책인 바이든오미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별로 안 먹혔죠. 지지율도 뭐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도 그렇고 바이든 캠프도 최근에는 바이든오미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쓴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러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인가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먹히긴 먹혔는데 지금 데일리 메일 분석을 보면은 트럼프는 또 너무 자신의 의도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게 또 문제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해 왔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의 복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최근에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히틀러하고 같다 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저는 트럼프도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이번 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답지 않게 아무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새해 들면 훨씬 더 이런 공방이라든지 뭐 흐름이 좀 더 격렬해지고 치열해질 텐데 또 잘 전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얘기는 중국 얘기인데요. 춘제를 이제 앞두고 폭죽 규제 완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며칠 동안 그러니까 심각해졌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네.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 춘제 때 폭죽 터뜨리는 게 대단하죠. 뭐 농촌 같은 경우는 뭐 그 춘제 보름 전부터 대보름까지 그냥 거의 뭐 한 달 이상 막 터뜨리니까 그게 뭐 그 공기 오염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돈도요. 중국에서는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또 굉장히 또 부를 과시한답니다. 가지고 뭐 몇 달치 본거까지 막 그냥 모았다가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중국 그 당국이 이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제 올해 춘제 때는 물론 지금도 이제 지방 당국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 척 해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만들이 많으니까 전인대에서 관계자가 이거를 전면 금지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지금 풀어줄 뜻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터뜨린다는 얘기인데 터뜨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우리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1993년부터 도심에서 폭죽 터뜨리는 걸 많이 규제를 했고요. 그 허난성 정저우시 같은 데는 2016년부터 아예 도심 전체에서 금지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야 이거 뭐 명절 됐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이제 불만들이 있으니까 좀 풀어주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대기 오염 심각할 겁니다. 이게 뭐 한 나라의 뭐 문화니까 글쎄요 어떻다 뭐라 그러긴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그리고 폭죽 규모가 부의 척도가 돼서 몇 달치 월급을 뭐 폭죽에 그러니까.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참 그렇네요. 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미국 맥주업계 얘기입니다. 술을 덜 마시는 G세대, 그러니까 Z세대의 목이 탄다. 좀 많이 줄었나 봐요, 판매가. 월스트저널 보던데 네. 이런 주류 부분 시장 조사 업체를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미국의 맥주 출하량이 지난 올 들어서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전보다 5% 넘게 줄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25년 새 바닥. 그래서 맥주업계가 지금 목이 바짝 탄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특히 젊은 층, 특히 Z세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네. 이 Z세대가 술을 가뜩이나 덜 마시는데 맥주보다는 증류주를 더 먹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맥주업계가 지금 아주 비상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Z세대 응답자의 한 58%만 지난 6개월 사이에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한 42%는 술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증류수를 마셨다는 사람이 훨씬 맥주보다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왜 술을 안 먹느냐 했더니 다이어트 같은 이유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대마초도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 주가 대마초를 뭐 기호용도 그렇고 의료용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마초 흡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예.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니까 올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미국의 대마초 판매 시장이 한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미국의 대마초 사용자가 앞으로 5년간 한 1,8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술 소비자는 200만 명 정도 더 줄어들 것 같다.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젊은 층의 이 주류 취향 변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대마초에 대한 영향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맥주업계도 뭔가 변화를 좀 꾀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